1386년이 밝았습니다. 위화도 회군이 1388년 여름에 일어나니까 통치자로서 우왕의 운명은 2년 반밖에 남지 않았네요. 곧 닥쳐올 자기의 비참한 말로를 모른 채 올 한해도 우왕이 이님의 집에서 휘휘낙낙거리며 노는 것으로 고려사 기록이 시작됩니다. 우왕은 2월에 정몽주를 다시 명나라로 보내 세공을 감액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정몽주는 7월에 돌아옵니다. 이번에도 홍무제는 고려의 요청을 순순히 들어주었습니다. 3년에 한 번만 조공하고 공마는 50피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전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떡밥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우추 공격 준비가 무르익어갈 때입니다. 홍무제가 쓸데없이 고려를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왕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여 정몽주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홍무제가 보낸 글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공민왕을 시해한 자가 하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반역을 은폐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신을 죽인 것이며 이미 그런 뒤에 자주 약속할 것을 요청했지만 짐이 여러 번 윤허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분수를 지키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요청하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짐이 억지로 세공을 요구하여 고려의 진심을 알아보려 한 것이었는데 전편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공민왕을 죽인 고려의 신하가 들킬까 두려워 채빈을 살해한 것으로 홍무제가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로 인해 일부러 세공으로 고려를 괴롭혔다는 사실도 나타납니다. 8월에 마침내 임견미의 날개가 꺾입니다. 그가 수상직에서 해임됩니다. 1384년 11월에 문화시중에 임명된 지 2년 만이죠. 우왕은 그동안 그가 좋아서 둔 것이 아니라 워낙 세력이 강성해서 그대로 둔 것입니다. 이제는 우왕에게도 견제할 만한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작년 4월에 정몽주가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참석한 우왕이 술을 몹시 마시고서 자리를 함께한 최영에게 경과 더불어 사왕을 평정하려 한다 라고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왕은 어릴 때 최영에게 한번 꺾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최영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을 겁니다. 임겸미를 파직한 이면에는 최영이 이제는 자기 편이 될 거라는 믿음도 한몫한 겁니다. 임겸미를 대신해서 이님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때 예전에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시중과 수문화시중이 각각 좌시중과 우시중이 되었습니다. 이님이 좌시중이 되는 것이고 우시중은 이승님이 유임되었습니다. 이님의 나이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최영보다는 많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영의 나이 현재 71세, 이님의 나이는 적게 잡아도 70대 중반이 되어갑니다. 그만 쉴 때도 되었는데 우왕으로서는 달리 믿고 맡길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수상 자리에서 임견미가 물러났다고 해서 그가 권력에서 밀려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의 무리가 조정에 있고 그 또한 얼마 있지 않아 영삼사사에 다시 임명됩니다. 예전만큼 하늘을 찌르는 세력이 없을 뿐 임견미는 권신으로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담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시점일 수도 있고 그 이전부터 일 수도 있습니다. 임견미와 염흥방이 최영을 제거해야 한다고 이님에게 여러 차례 요청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그들과 정반대인 최영이 그들 눈에 곱게 보이지 않은 것이지요. 하지만 이님과 최영의 사이가 아주 돈독하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님이 그 요청을 들어줄 리 없습니다. 고려로서는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님은 평소 최영에게 이승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이니 경계해야 한다면서 경고합니다. 그러나 최영은 이승계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고려의 명주를 끊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11월에 접어들어 홍무제는 느닷없이 말 5,000피를 사겠다고 고려에 알립니다. 말값으로 정해놓은 총액은 주단 1만 필과 면포 4만 필이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재상의 말 가격, 관청의 말 가격, 백성의 말 가격 등을
각각 세분해 놓았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말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몸집마저 작아서 어떻게 값을 매겨 받을 수 있겠느냐는 투로 요구가 무리하다고 간접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세곡마로 많이 빠져나가서 말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명은 12월에 말 3,000필을 구매하면서 말 한 필에 무명 8필과 비단 2필을 쳐주었습니다. 이 가격이 좀 전에 세분해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결국 처음의 가격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지요. 나하추 공격이 목전에 이르렀으니까 명나라에서 갑자기 말을 많이 구입해 간 것입니다. 나하추뿐만 아니라 아직 운남 지방도 완전히 복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톱을 하려면 명에서는 말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동이 명의 소나기에 들어갈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더불어 고려의 운명도 다해가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록을 올리겠습니다. 황제가 고관오 서지를 파견하여 기해년에 고려로 피난을 왔던 심양 군민 40,000여호를 추쇄하였다. 그런데 이 조치는 이전 원에서 다루가치를 지낸 교주의 무고 때문이었다. 또 말 3,000필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면서 말 한 필당 무명 8필과 비단 2필을 주었다. 이에 관료들마다 집안 사람을 시켜 말을 보낸 뒤 요양에 도착하면 값을 받고 돌아왔다. 그런데 말을 구입하면서 엉뚱하게도 홍무제가 고관아와 서지를 보내어 고려로 피난 왔던 심양의 군사와 백성 40,000여호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40,000여호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호에 5명을 잡으면 20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고려로 왔을 리가 없습니다. 앞에서 나온 적이 있는 1378년 12월의 기록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고관호가 군사 40,000명을 거느리고 강계로 내투하였다. 분명히 정사에 등장하는 기록인데 좀 이상하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록에 착오가 있었든지 아니면 고관호가 나중에 다시 명나라로 투항하든지 둘 중 하나일 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관호가 지금 고려에 왔다는 겁니다. 그때의 기록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올해는 특이하게도 외구 침입 기사가 고려사에 한 건도 없습니다. 확실히 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우왕이 잘한 일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1387년 1월에 명은 20만 대군을 일으켜 대대적인 나하추 톱을 작전에 나섭니다. 이어 2월에 홍무제의 교지를 고려에 보냅니다. 대충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 5,000필을 사겠노라고 말한 바가 있다.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감히 값을 받지 못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런 따위로 일하지 않는다. 물물로 서로 교역할 것이며 말 한 필에 배 8필과 비단 2필로 값을 정했다. 관청의 말과 민간의 말을 구분하지 않고 영구의 교역의 기준으로 삼겠다. 고려가 무리한 요구라고 간접적으로 호소한 것에 대해 더는 대꾸하지 못하도록 못질하고 있습니다. 2월에 고관호와 서질이 명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때 고려는 홍무제에게 40,000여호 소문이 오해라고 설명하려고 설장수를 딸려보냅니다. 그는 위구르족 출신으로 공민왕 때 귀화했습니다. 중국어와 몽골어에 모두 능통해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2월에 떠났던 서질이 4월에 다시 고려로 옵니다. 말의 공납을 독촉하려고 온 것이죠. 이에 고려는 6월까지 순차적으로 말 4,000필을 마련하여 요동으로 운송합니다. 홍무제의 오해를 풀어주러 갔던 설장수가 임무를 완수하고 5월에 귀국합니다. 이때 그는 홍무제가 내려준 관복 차림을 했습니다. 홍무제가 고려의 복식을 중국식으로 개정하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비로소 고려에서 중국 복식 제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자운이 고마움을 전하는 사은사로 뽑혔습니다. 그가 윤 6월에 명나라에 도착합니다. 불운하게도 그는 도착하자마자 금의 위에 하옥됩니다. 고려에서 바친 말들의 품질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말 문제로 중국에 간 게 아닌데도
운이 나쁘게 홍무제에게 걸려들었습니다. 그는 이듬해에 명나라에서 옥사합니다. 채빈 살해 사건 때 명나라에 가면 죽을까 두려워 그가 도중에 고려로 되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모순적이게도 명나라에서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홍무제는 고려의 사신을 풀어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잡아넣어버립니다. 일국의 사신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제 기분 내키는 대로입니다. 곧 등장하지만 나하추 공격이 성공할 것이어서 이제는 떡밥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5월에 도착한 설장수는 잠깐 머무르다가 윤, 6월에 다시 성절사로 뽑혀 명나라로 떠납니다. 그가 내년 초에 가지고 오는 소식이 고려의 역사를 요동치게 합니다. 명의 토벌군이 마침내 올해 즉 1387년 6월에 나하추의 근거지를 포위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나하추가 초반에는 당차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명군에 비해 군세가 워낙 불리하고 또 기근까지 덮치자 얼마 가지 않아 저항을 포기합니다. 양측 간에 협상이 벌어져 나하추는 그의 무리 20만을 이끌고 명에 항복합니다. 홍무제는 그를 해수후로 봉합니다. 이제 나하추는 명나라의 장수입니다. 요동 일대에서 크게 힘을 떨치던 몽골의 잔존 세력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더불어 명과 고려 사이의 완충지대도 사라졌습니다. 결과론이지만 나하추는 그동안 고려의 커다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너지자 북원과 고려도 차례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